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살이 된 두 아이의 엄마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제 시집살이 3년의 기록이거든요.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릴 때가 있더라고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7년 전 회사에서였어요. 저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회사 영업팀 과장이었죠. 키도 크고 잘생긴 편이라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하필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이나 먹어요. 처음엔 거절했거든요. 사내 연애는 복잡하니까요. 근데 남편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제 책상에 커피를 놓고 가고 점심시간마다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사다 주고 야근할 때는 늘 같이 남아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요. 결국 6개월 만에 마음이 흔들렸죠. 연애 기간 2년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자상했고 제 일도 존중해줬고 무엇보다 제가 법무팀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우리 여보가 최고야.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지. 그때만 해도 이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을 처음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더라고요. 50대 후반인데도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40대 중반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아들이 정말 복받았네.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좋으신 분 같았죠. 시아버지도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셨고 시누이도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시댁에서 전부 부담하겠다고 해서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식을 올렸죠. 하객도 500명이 넘게 왔고 축의금도 꽤 많이 들어왔지만요. 며느리야, 축의금은 너희가 다 가져가. 새 출발하는데 돈이 필요할 테니까.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친정엄마도 감동하셨더라고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딸 시집 잘 보냈다고 기뻐하셨죠. 신혼집은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로 정했어요. 전세 5억짜리 집이었는데 시댁에서 3억, 저희가 2억을 마련했죠.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거든요. 남편은 퇴근하면 꽃을 사오고 주말엔 맛집 탐방도 다니고 정말 행복했지만요. 근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 문제였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 친척들이 다 오신대. 우리 집안이 좀 커서 한 3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며느리니까요. 근데 막상 시댁의 간이 상황이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고 시누이는 늦잠 자고 있고 저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같이 하시죠. 저 혼자는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며느리가 젊으니까 좀 고생해줘야지. 나도 시집 왔을 때 그랬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헬스장 다녀왔다고 자랑하시던 분이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니요. 그래도 첫 명절이니까 참았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하고 잡채 만들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언니, 좀 도와주세요. 시누이한테 부탁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옳게 나는 원래 요리 못해. 그리고 나는 아직 시집 안 갔잖아. 시집간 여자가 하는 거지. 어이가 없었지만 또 참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30인분 음식을 다 만들었지만요. 친척들이 오셨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제가 할 일이 없네요. 호호호. 마치 본인이 다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소소한 복수를 하나 했거든요. 친척 어르신이 물으셨거든요.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바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제가 새벽 5시부터 혼자 다 했어요. 어머니는 TV 보고 계셨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혼자 다 한다고 해서. 어머니, 제가 언제요? 같이 하자고 했는데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며느리한테만 시키나? 그러게, 같이 해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봤지만 전 모른 척 웃으며 음식을 날랐어요. 명절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여보, 다음 명절엔 좀 도와줄래? 아니면 어머니랑 시누이도 같이 하게 해줘. 왜? 힘들었어? 어차피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네가 좀 양보해야지. 양보? 내가 뭘 양보한다는 거야? 난 새벽부터 일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나는 친척들이랑 얘기해야 했잖아. 나도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부엌에만 있었잖아. 이렇게 싸웠지만 결국 변한 건 없었어요. 다음 설날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명절 때는 다르게 대처했어요. 명절 전날 시댁에 갔는데 제가 큰 봉투를 들고 갔거든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음식 주문했어요. 유명한 한식당에서 명절 음식 세트로요. 뭐? 명절 음식을 사온다고? 네,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도 편하고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발끈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명절 음식은 정성이지. 사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세요. 전 이거 차리고 쉴게요. 그날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만드셨어요. 시누이도 어쩔 수 없이 도왔고요. 남편도 뭐라 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엄마 기분 상하게. 나도 사람이야. 왜 나만 고생해야 해? 당신 엄마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이후로 명절 음식은 반은 사고 반은 만들기로 타협했어요. 결혼 1년 차가 되니까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야, 언제 손주 볼 수 있을까? 친정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지 않니? 처음엔 그냥 안부 차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신혼이잖아요, 어머니. 좀 더 둘이 지내다가 계획할게요. 계획? 애는 계획해서 갖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혹시 피임하는 거 아니니? 이건 좀 선을 넘는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부부? 애는 집안의 대사야. 시어머니가 관심 갖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도 제가 작은 반격을 했어요. 그럼 어머니도 시할머니한테 이런 압박 받으셨어요? 그건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살아 계셨으면 어머니도 힘드셨겠네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어요. 급기야 제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대요. 사돈어른 애들이 아직 애를 안 갔나 봐요. 혹시 따님이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친정엄마가 그 전화 받고 우셨어요.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네가 무슨 병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데 이 일로 남편이랑 크게 싸웠거든요. 당신 엄마 좀 말려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나도 애 갖고 싶어. 나도 갖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 커리어도 중요하단 말이야. 커리어? 애 낳고도 일할 수 있잖아. 요즘 누가 애 때문에 일 그만둬? 이때 제가 한수 났거든요. 그래? 그럼 당신이 육아휴직 쓸 거야? 뭐?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을? 왜? 애 낳고도 일할 수 있다며? 그럼 당신도 육아하면서 일하면 되잖아.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 설명해봐.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한약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임신 잘 된대. 어머니, 전 한약 체질이 안 맞아요. 체질은 무슨, 그냥 먹어. 제가 안 먹으니까 남편한테 시키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비싸게 지어온 건데 먹어야지. 난 안 먹어. 먹고 싶으면 당신이 먹어. 그날 밤 그 한약을 버렸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확인하러 왔다가 빈 봉지를 보고 흡족해 하셨죠. 다 먹었구나. 효과 있을 거야. 전 그냥 웃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린 걸 모르시니까요. 결혼 2년 차, 결국 임신을 했어요. 계획했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뻤거든요. 새 생명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야. 잘했어. 며느리야. 내가 다 도와줄게. 애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너는 일만 하면 돼. 이 말 믿었어요. 정말 순진하게도요. 임신 초기는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요즘 애들은 약해서 탈이야. 나 때는 입덧이고 뭐고 밭일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게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임신했다고 놀면 안 돼. 움직여야 순산해. 입덧으로 힘든데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뻔했거든요. 어머니, 좀 쉬면 안 될까요? 임신은 병이 아니야.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그날 전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엄마가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지. 제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안일 시키면 어머니 의사가 절대 안정하래요. 혹시 유산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유산이라니 무슨 불길한 소리야. 그러니까 쉬게 해주세요. 그 후로는 집안일 압박이 줄었어요. 임신 5개월 때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제 옷장까지 뒤지시더라고요. 이런 꽉 끼는 옷들은 다 버려야 해. 임신했는데 이런 옷 입으면 애한테 안 좋아. 어머니, 그건 임신 전에 입던 옷이에요. 지금은 안 입어요. 집에 있으면 또 입을 거잖아.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제 명품 원피스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시는 걸 보고 폭발했거든요. 야, 그거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한 벌에 100만 원 넘는 옷이라고요. 100만 원? 그런 돈 있으면 애 용품 사야지. 옷이 뭐가 중요해?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왜 맘대로 버려? 그때 제가 꾀를 냈어요. 이거 버리면 남편한테 당신이 내 물건 훔쳐갔다고 신고할 거예요. 뭐? 훔쳐갔다고? 내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예요. 명품이라 금액도 크고 경찰 부르면 이 건데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봉투를 내려놓으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무서워. 당신이 먼저 선 넘었잖아요. 그럼 미안하니까 내가 태교에 좋은 음식 만들어줄게. 고마운 마음에 부엌을 내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뭐니? 라면이랑 냉동식품뿐이네. 이런 거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입덧 때문에 제대로 못 먹어서요. 그래도 애 생각해야지. 그러시면서 냉장고를 싹 비우시고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로 대야 쓰매는 전닭과 도 가득 채우셨거든요. 앞으로 내가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반찬 만들어줄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애 엄마가 되려면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다 제 입맛에 안 맞았거든요. 너무 싱겁거나 너무 짜거나. 근데 안 먹으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왜 안 먹니? 입덧 때문에. 입덧 핑계 대지 마.
애 생각해서라도 먹어야지. 억지로 먹다가 토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루는 제가 피자를 시켜 먹었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서요.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임신했는데 이런 정크푸드를 먹니? 애가 아토피 걸리면 어떡하려고.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니.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는 거야. 그날 피자를 다 버리셨어요. 제 돈으로 산 제 음식을요. 이번엔 제가 반격했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임신했을 때는 뭐 먹었어요? 설마 한 번도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땐 이런 게 없었어. 라면은요? 과자는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건 당신도 먹었으면서 왜 나만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발끈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조심했어. 나도 조심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뭐가 문제야? 그 후로 제 식습관 간섭은 좀 줄었더라고요. 임신 7개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승진이 걸린 일이었죠. 여보,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해. 좀 도와줄래? 임신했는데 무리하면 안 되지. 그냥 쉬운 일만 하다가 출산휴가 들어가. 이게 내 커리어인데? 애가 더 중요하지. 승진이 중요해? 또 이 소리예요. 왜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그럼 당신은 애 아빠 되면 승진 포기할 거야? 그건 다르지. 난 가장이잖아. 나도 이 집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내 월급이 당신보다 많은 거 알지? 이 말에 남편이 발끈했어요. 돈이 전부야? 애 엄마 역할은? 애 아빠 역할은? 당신은 뭐 하는데? 결국 이 프로젝트는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압박하니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애 엄마가 욕심부리면 애가 불행해져. 시어머니의 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출산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산후조리원은 무슨, 집에서 하는 게 최고야. 어머니 이미 예약했어요. 취소해. 내가 다 해줄 거야. 여기서 제가 꾀를 부렸거든요. 어머니, 제 친구가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주셨다가 며느리가 산후우울증 걸려서 시어머니를 고소했대요. 뭐? 고소? 네,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고요. 요즘 법이 무서워요. 시어머니가 겁을 먹으셨어요. 그럼 산후조리원 일주일만 있다가 와. 이렇게 협상에 성공했죠. 출산 당일 진통이 시작됐는데 시어머니가 분만실까지 따라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남편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손주 낳는데 내가 봐야지. 병원 규정이에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저 병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딸을 낳았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첫마디. 아이고, 딸이네.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산후조리원에서의 일주일은 천국이었어요. 근데 시댁으로 가는 날이 다가오니 걱정이 앞섰거든요. 역시나 시댁에서의 일주일은 지옥이었어요. 애가 왜 이렇게 울어대? 신생아는 원래 많이 울어요. 내 애들은 안 그랬는데 그건 기억이 미화된 거죠. 모든 신생아는 울어요. 너무 안아주면 손 탄다. 요즘은 많이 안아주래요. 내 방식대로 해. 내 아이는 내 방식대로 키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밤에 애가 울면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애 좀 제대로 봐. 남편 잠 못 자잖아. 그럼 어머님이 줘요. 뭐? 애 엄마가 봐야지. 남편 잠이 중요하면 어님이 데려가서 재요. 버릇없이. 나도 내일 출근해. 나도 잠이 필요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 후론 밤에 안 들어오셨죠. 그 일주일이 끝나고 친정에 갔어요. 친정엄마는 정반대였거든요. 너 쉬어. 애는 내가 볼게. 엄마, 울지 마. 고생했어.
친정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2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와서 애 봐줄게. 처음엔 감사했죠. 육아 도우미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니까요. 근데 막상 출근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분유 어디 있니? 기저귀 떨어졌어. 애가 계속 울어. 열이 나는 것 같아. 하루에 전화가 10통은 왔어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분유는 주방 찬장에 있고요. 기저귀는 현관 창고에 있어요. 열은 체온계로 재보세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와서 확인하면 안 돼? 지금 회사예요, 어머니. 애가 더 중요하지. 일이 중요해? 또 이 소리.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애 보느라 너무 힘들었어. 저녁은 네가 해야지. 어머니, 저도 일하고 왔는데 나는 공짜로 애 봐주는데 저녁도 못 해주니?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했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스트레스성 위염에 불면증까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도와주시는데 뭐가 힘들어?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계속 간섭하시고 전화하시고 그게 다 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남편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너희 통장 관리 내가 해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돈 관리는 경험이 중요해. 내가 잘 굴려줄게. 정말 괜찮아요. 그럼 생활비라도 좀 줘야지. 내가 매일 와서 애 봐주는데 얼마 드릴까요? 100만 원 정도? 베이비시터보다는 싸니까 동의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잃으셨다고. 아이가 돌이 되자 시어머니는 또 다른 압박을 시작했어요. 둘째는 언제? 아직 생각 없어요. 딸만 있으면 안 돼. 아들 있어야지. 딸이면 어때요? 대를 이어야지. 시누이 있잖아요. 시누이가 아들 낳으면 되잖아요.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조카라는 사람을 데려오셨거든요. 먼 친척 조카야. 혜진이라고 해. 20대 중반쯤 되는 여자였어요.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언니. 새언니? 이상한 호칭이었어요. 그냥 언니라고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새언니라고 부르래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혜진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비교하는 눈빛? 새언니는 법무팀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그런데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몸매 자랑을 했어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준비 중이에요. 몸매 관리가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러면서 일부러 몸을 숙여서 가슴골을 보이고 다리를 꼬면서 짧은 치마를 더 올라가게 했거든요. 남편이 그걸 훔쳐보는 것도 봤고요. 오빠, 제가 필라테스 동작 보여드릴까요? 집에서 느닷없이 필라테스라니요. 아, 그래? 한번 봐볼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혜진이 거실에서 다리를 쫙 찢고 유연성 자랑을 하는데 요가복도 아니고 일반 옷 입고요. 와, 유연하네. 남편이 감탄하는 걸 보고 제가 끼어들었거든요. 혜진 씨, 그런 동작은 요가복 입고 해야 하지 않아요? 속옷 다 보여요. 어머, 그래요? 가족인데 뭐. 가족? 언제부터 가족이었죠?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시어머니가 저를 나무라셨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죠. 혜진이는 시댁에 너무 자주 왔어요. 그것도 남편이 있을 때만요. 오빠, 이거 제가 만든 쿠키예요. 고마워, 혜진아.
남편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먹는 게 이상했거든요. 여보, 혜진 씨 자주 오네? 엄마가 예뻐하시나 봐. 근데 너무 자주 오지 않아? 친척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뭔가 깨름칙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야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어, 프로젝트 때문에. 무슨 프로젝트? 설명하기 복잡해. 일주일에 3, 4번은 야근이었어요.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나갔고요. 이상해서 남편 회사 동료한테 슬쩍 물어봤거든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죠? 프로젝트요? 별로 없는데요? 오히려 한가한 편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야근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늦어? 응,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 남편이 나간 후 제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남편 회사 앞에서 좀 봐줄래?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친구가 일 시간 후에 전화했어요. 언니, 남편 7시에 퇴근했어. 여자랑 같이 차 타고 갔는데? 여자? 어떻게 생긴 여자? 20대 중반쯤? 긴 머리에 예쁘장하게 생겼어. 혜진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다음 날 남편 차를 확인했어요. 볼펜 찾는 척 하면서 블랙박스 SD카드를 빼서 확인했거든요. 영상에 다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혜진이가 손잡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새언니한테 미안해.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이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화가 나서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부터 남편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니 호텔 결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친정 간 날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의 통화였어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봤는데 시어머니, 혜진이랑은 잘 지내니? 남편, 네, 엄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남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주도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든 척하면서 남편과 혜진의 카톡 대화를 더 봤거든요. 혜진, 오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남편, 조금만. 애 양육권 포기하게 만들고 재산 분할 최소화하면 바로 이혼할게. 혜진, 빨리 하자. 나도 나이 있어. 남편 알았어.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저한테는 3년째 안 한 말을 그 여자한테는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비용이 좀 들었지만 필요한 투자였죠. 남편 불륜 증거를 모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비타민이라도 사줄까? 어머니, 혜진이가 요즘 안 오네요? 다 모르는 척 연기했어요. 한 달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진이 100장도 넘었거든요. 호텔 들어가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오피스텔이 뭐예요? 시어머님 명의 오피스텔이에요. 두 사람이 주로 여기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륜 장소를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탐정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혜진 씨, 친척 아니에요. 시어머니 친구 딸이고 집안이 꽤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지가 중견기업 사장이에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더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했던 거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남편 유책으로 이혼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기여도 인정받아서 40, 50% 정도, 위자료는 3천에서 5천만까지 원, 양육비는 월 15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양육권은요?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갑니다. 아이가 어리고 아버지가 불륜했으니까요. 이제 준비는 됐지만 바로 폭로하지 않았어요. 더 큰 복수를 준비했거든요. 먼저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거실이랑 현관에요. 제 집이니까 불법 아니죠. 그리고 친정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여보, 주말에 친정 가서 2박 할게. 그래? 잘 다녀와.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었어요. 전 친정에 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제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혜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오빠, 새언니 진짜 갔어? 응, 2박 3일 간대. 그럼 우리 마음껏. 그 다음 장면은 차마 말로 못하겠어요. 우리 침대에서, 우리 집에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거든요. 오빠, 어머니가 뭐래? 다음 달에 결혼식 하자고. 비공개로 조용히. 새언니는? 이혼 서류 미리 만들어놨어. 양육권 포기각서도 준비했고. 어떻게 사인받을 거야? 엄마가 방법 알려줬어. 새언니가 우울증 있다고 하면 돼. 제가 우울증이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짰을까요? 하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근데 재산은? 결혼 전 재산은 내 거니까 상관없고 결혼 후 재산도 내 명의로 다 돌려놨어. 제가 확인해보니 정말이었어요. 우리 공동 명의였던 적금들이 다 남편 명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건 재산 은닉이에요. 불법이죠.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재산 은닉 증거 찾았어요. 좋습니다. 이거면 재산 분할 때 숨긴 재산의 70%까지 받을 수 있어요. 70%요? 네, 악의적 재산 은닉은 법원에서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왔어요. 먼저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누구예요? 응? 우리 친척이라니까. 친척 아니잖아요. 어머니 친구 딸이면서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다 알아요. 남편이랑 혜진이 불륜 중인 것도 어머니가 주선한 것도요.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전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우리 집에서 찍힌 그 영상을요. 이게 뭐니? 어머니 오피스텔에서도 만났죠? 다 증거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며느리야,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예요? 전 녹음 파일도 들려드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을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바꾸려고 이런 짓을 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요. 법정에서 만나자고요. 그날 시아버지한테도 다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짓을? 네, 아버님. 증거 다 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당신이 미쳤어?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여보, 내가 다 우리 아들 위해서. 닥쳐. 나도 이제 못 참아. 시아버지가 별거 선언을 하셨어요. 다음은 남편 차례였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전 바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이건 오해야. 오해? 우리 집에서 혜진이랑 자는 것도 오해야? 영상을 보여주니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이혼하자. 잠깐 얘기를 좀. 할 얘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갈 거야. 불륜한 아빠한테 애를 맡길 수 있겠어? 재산은 숨긴 재산 다 찾았어. 70% 받을 거니까 각오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계획적으로 날 버리려고 했으면서 전 남편과 혜진의 카톡 대화를 프린트해서 보여줬어요. 이것도 실수야?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복수가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혜진이 결혼식 한다고 거짓말한 게 생각났거든요. 참, 혜진이 결혼식 언제야? 그건 다음 달이라며? 비공개로? 제가 어떻게 아는지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 결혼식 내가 가서 축하해 줄게. 무슨 소리야? 기대해. 아주 특별한 결혼 선물 준비했거든. 데이가 왔어요. 혜진이 부모님이 주최하는 작은 파티였죠. 겉으로는 혜진이 생일 파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편과의 결혼을 약속하는 자리였어요. 전 아이를 안고 그 파티장에 갔어요. 어머, 새언니, 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안녕, 혜진아. 축하하러 왔어. 무슨? 전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 씨가 새언니라고 부르는 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가 혜진 씨와 제 남편의 결혼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들었어요. 혜진이 부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요. 전 프로젝터를 켰어요. 우리 집 CCTV 영상이 나왔죠. 물론 수위 조절은 했어요. 손잡고 입맞춤하는 정도만요. 이게 뭐야? 혜진이 아빠가 소리쳤어요. 혜진 씨와 제 남편의 불륜 증거예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틀었어요. 새언니는 이혼시키고 우리 결혼하자는 대화를요. 혜진이의 엄마가 혜진이를 따귀 때렸어요. 너 미쳤니? 유부남이랑? 엄마, 이건 시어머니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막으셨어요. 가만히 있어. 네가 저지른 일이야.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혜진 씨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상간녀로요. 혜진이가 울면서 나가려 했어요. 참, 혜진 씨 회사에도 이 사실 알릴 거예요. 회사에서 불륜녀 소문나면 힘들 텐데. 혜진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발, 그것만은. 왜요? 당당하게 사랑했으면 당당하게 책임져야죠. 그 파티는 엉망이 됐어요. 혜진이 부모님은 시어머니한테 사기 당했다고 소송 건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들었어요. 이혼 재판이 시작됐어요. 첫 재판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했거든요. 원고가 남편을 무시하고 시댁과 불화를 일으켜 가정불화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죠. 피고의 불륜 증거가 명백한데 원고 탓을 하는 건 적반하장입니다. 판사님이 남편한테 물으셨어요. 피고 불륜 사실 인정합니까? 그게 실수였습니다. 실수요? 1년 넘게 지속된 게 실수입니까? 그리고 재산 은닉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미래를 위해. 누구의 미래요? 불륜 상대와의 미래입니까? 법정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맨날 친정만 가고 남편 밥도 안 해줬어요.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며느리가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200개가 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그건 그냥 인사치레로 200번을 하셨다고요? 판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증인은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고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피고가 원고 모르게 재산을 은닉한 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악의적 재산 은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륜을 주선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네, 증거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제 완승이었어요. 재산 분할 50%에 숨긴 재산의 추가 20%,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150만 원,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어요. 혜진이한테는 손해배상 3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어요. 회사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요. 남편은 이혼 후 바로 좌천됐어요. 불륜 소문이 회사에 퍼졌거든요. 연봉도 30%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양육비도 제때 안 줘서 급여 압류 신청했어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별거 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손녀 보러 오세요.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요. 정말 미안해. 우리 집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 아버님은 모르셨잖아요. 언제든 손녀 보러 오세요. 이혼한 지 1년 후 전 직장에 복직했어요. 법무팀장으로 승진도 했죠. 연봉도 8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재혼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제 과거도 다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죠. 딸도 새아빠를 잘 따라요. 아빠라고 부르는데 전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해주거든요. 혜진이는 결국 그 회사 그만뒀대요. 소문이 다 퍼져서 다닐 수가 없었다고요.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서 알바한다고 들었어요. 전 남편은 재혼 못하고 있어요. 불륜남 꼬리표가 따라다니니까요. 여전히 양육비 밀려서 신용불량자 됐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치료받고 있다고 해요. 가끔 며느리 잘못 건드렸다고 후회한다고 시누이가 전해줬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전 당당하게 맞섰고 제 권리를 찾았거든요.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분들 참지만 마세요. 증거 모으고 법적 대응하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먼저 증거부터 모으세요. 녹음, 사진, 문자 다 증거가 돼요.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싸우기엔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시댁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어요. 며느리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불륜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는 사람은 또 해요. 용서하면 호구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댁 눈치 보지 마세요. 남편 눈치도 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딸과 새 남편과 함께 작은 행복을 쌓아가고 있어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죠. 이게 제 시집살이 복수극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3의 나이에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은 봄날의 벚꽃처럼 설렜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따뜻한 그는 동네에서 가장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죠. 그의 손은 흙으로 거칠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순이야, 내와 결혼해 주겠나? 그가 한여름밤 별빛 아래서 조심스럽게 청혼했을 때 내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이 시작되었어요. 그의 눈에서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피어났던 모습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954년 가을, 우리는 작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신혼 첫날 밤, 촛불 아래서 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던 것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순수했어요. 결혼 후 첫째 아들 철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작고 빨간 얼굴을 보며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년 후에는 딸 영숙이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밤늦게 일해서 돌아와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며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아, 이 세상 모든 것이 소중하단다.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까지도.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연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어요.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철호는 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되었고 영숙이는 간호사가 되어 좋은 남자와 결혼했어요. 두 아이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부모로서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영숙이가 갓난아기를 안겨주며 어머니, 손녀예요 라고 말했을 때 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내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손녀를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우리 집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손녀는 우리 집의 햇살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호랑이는 정말 담배 피웠어요? 천진난만한 질문에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곤 했죠. 손녀가 있는 날이면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나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함께 살아요. 손녀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아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그 순진한 웃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우리는 함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손녀가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수십 장 찍었어요. 할머니, 나 이제 큰 사람이에요.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손녀를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빨리 자라다니 놀랍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75살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서 2달간 치료받았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50년을 함께한 반쪽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날 나는 관 앞에 서서 50년 동안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첫 만남, 청혼,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손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마치 내 인생의 반이 함께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곧 갈게요. 관에 대고 속삭인 말이 바람에 흩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혼자 남겨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집은 적막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모래 같았고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적함을 달래주었어요. 그래도 손녀가 자주 놀러와서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손녀의 웃음소리만이 집안의 적막함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철호와 영숙이는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자주 오지 못했어요. 철호는 승진을 위해 야근이 많았고 영숙이는 시어머니 간병과 직장일로 정신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해하는 아이들에게 뭐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거나 방금 전에 둔 안경을 찾지 못하거나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깜빡함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장보러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맨 적도 있고 손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때때로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였어요. 부엌에서 여보 밥 됐어요 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남편이 이미 떠났다는 현실을 다시 깨닫곤 했어요. 영숙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건 그때였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치매라는 단어는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니, 내가 치매에 걸렸다니.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낡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칼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무서운 병도 함께 이겨낼 텐데 혼자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무서웠어요.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철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엔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하며 난처해했고 영숙이는 시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어서 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결정한 것은 요양원이었어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돌봐주시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영숙이가 설득했지만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50년간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생의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니. 요양원에 가는 날 아이들이 짐을 챙겨주었어요. 50년간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현관 앞 화분들, 남편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것을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겠죠. 집 앞에서 한참을 돌아보며 서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자주 보러 올게요.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애만이라도 나를 기억해 주겠죠? 설마 할머니까지 잊어버리지는 않겠죠. 손녀의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요양원 방은 깨끗했지만 너무 작았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의자. 이게 내가 살아갈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만 보였고 고향산도 우리 집 마당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매일 울었습니다. 이곳이 내 마지막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던 중 김미영이라는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처음부터 나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다른 간병인들과는 달리 그녀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영 씨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제일 맛있는 반찬을 골라주고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뭐 필요한 것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복이 많으세요. 저렇게 잘해주는 간병인을 만나셔서 나도 미영 씨 덕분에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그럭저럭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 씨는 나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 손녀와의 추억들. 그녀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인생이 정말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미영 씨가 특별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저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가 제 친어머니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혼자 살아왔다니 나는 그녀를 더욱 아꼈어요. 혼자 자란 아이라서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아, 그럼 나를 엄마라고 부르렴. 우리 가족이 되자.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저 같은 사람도 할머니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순진한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이런 착한 아이를 내 딸로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미영 씨는 더욱 극진하게 나를 돌봤습니다. 다른 간병인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냈고 휴일에도 종종 나를 찾아왔어요. 엄마, 맛있는 과일 사왔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으니 산책하실까요? 정말 친딸처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본 지 오래였어요. 미영 씨는 내 건강 상태에도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몸에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에도 항상 동석했어요. 치매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실제 자식들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내 기억은 점점 더 흐려졌어요.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고 간병인들 이름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가끔 손녀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였어요. 그럴 때면 미영 씨가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만이 유일한 의지처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기 단계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억 장애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미영 씨가 더욱 걱정스러워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돌봐드릴게요, 엄마. 그 진심 어린 모습에 나는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로 엄마의 딸이 되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어서 엄마를 평생 모시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생각이 흐릿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의 호적에 제 이름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정식으로 엄마의 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고 모실 수 있어요. 미영 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엄마의 다른 자녀분들은 너무 바쁘시잖아요. 저는 항상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미영 씨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지만 미영 씨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어요. 엄마,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는 잘 모르는 채로 여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때 내 기억은 이미 많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올 때 미영 씨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제가 평생 엄마를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니 든든했어요. 적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 후로 미영 씨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전히 친절했지만 예전보다는 격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때문에 그런 미묘한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 때문에 이상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한편 소녀는 대학생이 되어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방학 때마다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점점 나는 손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녀예요. 손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가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영 씨는 그런 나를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이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낯설어져도 미영 씨만은 익숙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내 상태가 중기 단계로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장애가 더 심해질 거예요. 가족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나요?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영 씨가 제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거울 속의 내 얼굴도 낯설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굴까?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바라보고 있을까? 손을 들어 만져보니 그제야 내 얼굴인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내 이름도 가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그래도 가끔씩은 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 아이들이 태어났던 순간,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던 따뜻한 오후, 그런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면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그럴 때면 미영 씨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한 추억들이네요. 저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영 씨가 아쉬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나는 그녀를 더욱 딸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었으니까요. 그 사랑이라도 충분히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흐릿한 꿈 같았어요. 언제가 어제고 오늘인지 구분이 안 되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창밖에 나무잎이 푸르다가 누렇게 변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져갔어요. 그런 중에도 미영 씨는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마다 인사를 해주고 엄마,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챙겨주었어요. 내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성인군자 같았어요. 한편 손녀가 요양원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한 그 아이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하며 애틋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끔은 기억이 났지만 대부분은 낯설었어요. 그 애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방문했을 때 나는 무의식 중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잘해주고 있어. 미영이가 내 딸이야. 그 말을 들은 손녀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할머니, 미영 씨가 누구세요? 하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뒤죽박죽 나왔어요. 손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나 봅니다. 다음 방문 때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미영 씨가 할머니 딸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영이는 내 딸이야. 법원에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녀가 미영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영 씨, 할머니가 자꾸 당신을 하난 딸이라고 하시는데요. 미영 씨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 그게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드리니까 딸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손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요양원 직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누구를 딸이라고 하시나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요, 법적으로도 딸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호적 등본도 있고요. 이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호적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손녀는 즉시 구청에 가서 내 호적 등본을 떼어봤다고 해요. 거기에는 정말로 김미영이 내 딸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양녀가 아니라 친딸로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손녀는 즉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할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딸로 등록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놀랐어요. 철호와 영숙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니가 치매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족들은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 환자의 법적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손녀는 본격적으로 미영 씨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의외의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미영 씨가 할머니 재산에 대해 자주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미영 씨가 할머니를 혼자 법원에 데려간 적이 있어요.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미영 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이제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가진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손녀는 분노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니 그동안 친딸처럼 행동한 것도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손녀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범죄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친생자 관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환자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적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법적 근거였어요. 또한 미영 씨가 사기 목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수집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 씨는 이전에도 다른 노인들에게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전과가 있었어요. 요양원을 옮겨 다니며 치매에 걸린 부유한 노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몇 번째 희생자였어요. 이런 상습범이었다니 끔찍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녀와 가족들은 내가 치매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의학적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미영 씨 측에서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미영 씨가 동료들에게 한 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재산을 노린다는 발언들이 녹음으로도 나왔어요. 또한 미영 씨가 내 재산 현황을 미리 조사한 흔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 범죄였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요양원에서 더욱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재판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손녀가 더 자주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 따뜻함만이 확실했습니다. 미영 씨의 태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친절하지 않았고 가끔은 짜증을 내는 모습도 보였어요. 엄마, 왜 자꾸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나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예전의 친절함이 가면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치매 환자를 이용하여 사기적으로 친생자 관계를 성립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어요. 미영 씨와 나의 친생자 관계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영 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을 들은 손녀가 울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나쁜 사람은 처벌받았어요. 나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손녀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녀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미영 씨는 그날로 요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를 보러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있었지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느꼈어요. 배신당한 아픔보다는 혼란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왔지만 미영 씨만큼 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훨씬 자주 와서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직장을 휴직하고 거의 매일 요양원에 와서 내 곁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손녀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도와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밤에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어요. 무엇보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비록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계속 들려주었어요.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점점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손녀야, 우리 손녀구나 하며 손녀를 알아보는 순간이 늘어났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네요. 치매가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손녀는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 그리고 손녀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하나씩 찾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저랑 함께 공원에서 그네 탔던 거 기억나세요? 손녀가 물어보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 그때 네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좋아했지. 그런 대화가 가능해지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화 자체가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철호와 영숙이도 더 자주 와서 나를 만났습니다. 미영 씨, 사건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뵐게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는 느낌이었어요. 몇 달 후 손녀가 중대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손녀가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를 전담으로 돌보겠다고 했어요. 철호와 영숙이는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날, 나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차를 타고 익숙한 길을 지나니 추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골목,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집이다, 우리 집이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침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녀가 깨끗이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내 보금자리가 다시 나를 반겨주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집이에요. 우리 함께 살아요. 손녀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드디어 진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서의 생활은 천국 같았습니다. 손녀는 정말 친딸처럼 나를 돌봐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함께 산책도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손녀 덕분에 내 치매 증상은 놀랄 만큼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라며 감탄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의학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옛날 앨범도 뒤적였어요.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할아버지랑 신혼 때 사진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손녀가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몸은 안 아프시고요? 그 정성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미영 씨의 가짜 사랑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주말이면 철호와 영숙이도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예전 같았어요. 어머니,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미영 씨,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서로를 돌보는 의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켜 주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어요. 손녀는 내 재산 관리도 투명하게 해주었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미영 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였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모시고 같이 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를 나 때문에 못 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의 행복도 중요했습니다. 손녀야, 결혼해라. 할머니는 괜찮아.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사람도 이해해줬어요. 손녀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희생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손녀의 예비 신랑을 만나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손녀가 행복할 것 같았어요. 손녀의 결혼식 날, 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결혼식장에서 손녀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라고 인사말을 했을 때 하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손녀는 변함없이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제는 사위까지 함께해서 더욱 든든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계속 모시고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족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도 어느덧 80이 넘었지만 손녀와 함께 있으니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치매 증상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였나 봅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어느 봄날 손녀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온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생명의 연결고리가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던 날, 나는 병원에서 첫 증손자를 만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보니 옛날 손녀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할머니 증손자예요. 손녀가 아기를 안겨주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제 나는 네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증손자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손녀를 도와 아기를 돌보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미영 씨 사건으로 잃을 뻔했던 이 모든 것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위기를 겪고 나서야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증손자의 제잘거림, 손녀와 사위의 대화,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철호와 영숙이까지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손녀가 물어보면 나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우리 손녀가 이렇게 잘 커서 나를 돌봐주고 있어요.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때로는 미영 씨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불쌍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 없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테니까.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악용했으니까요. 그래도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더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손녀도 할머니,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증손자의 웃음소리, 손녀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이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하실래요? 손녀가 잠들기 전 물어보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돼.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야.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어요. 꿈에서는 젊었을 때의 남편을 만납니다. 여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특히 손녀가 정말 효녀예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그래, 다행이구나. 조금만 더 있다가 오렴라고 말해요. 아직은 이곳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아침이 되면 증손자의 옹알이 소리에 잠이 깹니다. 손녀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라며 인사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기적 같은 매일이에요. 손녀와 함께 보내는 노년은 정말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미영 씨 같은 가짜 가족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손녀와 함께라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우리 손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어제는 손녀와 함께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며 추억담을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모습, 아이들의 어린 시절, 손녀의 성장 과정, 모든 순간이 보석처럼 빛났어요. 할머니, 이때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손녀의 말에 나는 웃으며 그땐 모든 게 아름다웠지라고 답했어요. 오늘도 손녀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증손자 기저귀를 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할머니 약까지 챙기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손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바쁜 게 좋아요. 그 아이의 밝은 웃음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증손자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옹알이를 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할머니 말 알아듣는 것 같죠? 손녀가 물어보니 그럼 우리 증손자가 똑똑해서 다 안다고 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이 경이로웠어요. 저녁 무렵 철호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손녀 덕분에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아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내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철호야, 너도 건강 챙겨라. 무리하지 말고 영숙이도 주말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딸과 손녀, 증손자까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천국 같아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손녀가 이렇게 잘 돌봐드려서 우리 손녀가 천사지. 이런 아이를 키운 네가 고마워. 때로는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도 생각납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의 절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미영 씨에게 속았을 때의 배신감.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견뎌낸 결과가 지금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고통도 의미가 있었어요. 손녀는 가끔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손녀야, 네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불안해하는 그 아이가 너무 애틋해요. 의사 선생님은 정기 검진 때마다 놀라워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인지 기능이 유지되다니 가족의 사랑이 정말 최고의 치료제네요. 손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희 할머니가 워낙 강하세요라고 답합니다. 사랑의 힘이 의학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요양원에서 함께 지냈던 다른 어르신들 소식도 가끔 들립니다. 미영 씨 사건 이후 그곳 관리가 더 엄격해졌다고 해요. 다른 어르신들이 나처럼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행이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녀는 나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봄에는 함께 꽃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팥빙수를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겨울에는 따뜻한 차와 군고구마를 준비해줍니다. 사계절이 모두 선물 같아요. 할머니, 올해도 벚꽃 보러 갈까요? 손녀가 봄마다 묻는 말입니다.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그 시간이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며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떠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녀의 남편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할머니 좋아하실 만한 과자 사왔어요. 며칠에 한 번씩 작은 선물을 가져와 주는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증손자가 점점 자라면서 할증조 할머니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하고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생명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밤이 되면 손녀가 내 방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있었던 일, 증손자의 재미있는 행동, 남편과의 소소한 대화, 그 모든 이야기가 내게는 최고의 잠자리 동화입니다. 할머니, 내일 꿈에서는 할아버지 만나실 거예요. 손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듭니다. 가끔 미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다른 노인들을 속이려 하고 있을까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 아이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봤다면 다른 길을 선택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행복이 너무 소중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금세 사라져요. 손녀의 웃음소리, 증손자의 제잘거림,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것이 현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복이 많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렇죠. 정말 복받은 할머니예요 라고 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가족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니까요.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갑니다. 손녀는 저녁 준비로 분주하고 증손자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영 씨라는 시련을 겪었기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손녀라는 천사 같은 아이 덕분에 황혼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손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식탁으로 향합니다. 오늘 저녁은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바라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한 집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합니다.